이제 6강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얘기한 거는 우리가 진화 역사에 가장 가까운 개통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어떤 건가,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이제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낸 개통수를 어떤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뭐야? 자, 아마 여러분들 슬라이드에는 없는 건데, 이 개통수를 이용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건가, 여기 지금 한 12세 개 정도를 요약을 해 놓았는데, 이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게 생물 개통 분류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형질 진화라든지 또는 뭐 자연 보존 또는 코에볼루션 공진화, 그다음에 이제 질병 기원과 전파 또는 이제 포렌식 사이언스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이제 생물 발달 관계 또는 새로운 종을 발견하는 이런 과정 등의 활용이 가능하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개통 분류에 어떻게 쓸 건가? 예를 들어 여기 24개의 분류군이 있는데, 이 슬라이드는 내가 첫 시간에 보여주었던 슬라이드입니다. 여기 이제 24개의 분류 공간에 이런 개통수가 나왔다면은 이 정보를 가지고 이게 하나의 강이다, 클래스다 한다면은 그 다음에 이제 목은 크게 2개의 브랜치가 있으니까 오더, 그 다음에 이제 패밀리는 저기 하나, 둘, 세 개의 패밀리, 그 다음에 이제 지너스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크로스 되니까 7개, 서브 지너스, 그 다음에 스피시스 24개. 이걸 우리가 이제 그룹핑 해 나가는 하나의 방법으로 쓴다. 그래서 강은 하나의 강이고 목은 둘이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목에는 위쪽에 있는 목에는 과가 2개고, 그 다음에 이제 1번부터 7번까지는 하나의 과이고, 그 다음에 8번, 9번이 하나의 과다. 그 다음에 이제 속은 1, 2, 3, 4가 하나의 속이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5, 6은 5, 6, 7은 또 다른 속이다. 그런데 이제 속 내에서도 서로 관계가 깊은 1, 2는 하나의 서브지너스로 보고 3, 4는 또 하나의 서브지너스로 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생물 종들을 우리가 개통학적으로 분류하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자료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 개통수가. 그 다음에 이제 형질의 진화 관계를 옵티미제이션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저기 지금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염색체의 진화가 분류군에서 원래는 기본 염색체가 8에서 하플로이드 크로모솜 N=8에서 더블링이 일어나서 폴리플로이드제이션이 일어나서 16개로 진화를 했고, 또 16개가 트리플리제이션이 일어나서 24개로 진화했고, 이런 과정, 즉 염색체의 진화 계열을 우리가 이제 추론할 수도 있고, 또 여기 지금 이제 꽃에 여러 가지 화서 모양이 실제로 이제 컴파운드 화서를 가진 거하고, 그 다음에 총상 화서를 가진 거가, 이 컴파운드 화서가 총상 화서에서 어떻게 진화했느냐, 거기에 이제 각각의 단계의 라이클리후드 값을 주어서 실제로 그 공동조상이 가지고 있었던 형질의 상태의 뭐랄까 퍼센테이지를 우리가 계산을 할 수도 있고, 이런 형태로도 이제 사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나온 논문인데요. 현재 꽃피는 식물이 지구상에 약 한 30만 종이 있어요. 이 30만 종들과 하석종들의 형질을 다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큰 빅데이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빅데이터를 가지고 그러면 꽃의 시조 모양의 꽃은 어떻게 생겼을까를 추론한 연구예요. 이게 이제 30만 종, 지금까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개통수를 가지고, 물론 이제 그 중에 빠진 종도 많겠죠. 그렇지만 패밀리 수준에서는 대부분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장 원시적인 꽃, 화석으로 우리가 발견이 안 되는 원시적인 꽃은 어떻게 생겼을까? 이걸 이제 빅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추론한 건데, 꽃은 양성화였을 거다. 그게 확률론적으로 아까 이제 그 probability value maximum likelihood를 계산해 보니까 한 99% 정도가 서포팅 된다, 이제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화피는 꽃잎 꽃받침이 구별이 안 된다, 미분화 상태다. 그리고
통꽃이 아니고 다 갈래꽃잎으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2개 이상의 열로 꽃잎이 바깥열, 안쪽열 또는 그 안쪽 열에서 2개 이상의 열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꽃잎이 없던 것보다는 있는 거다. 그 다음에 10장 이상이다. 또 방사상층이다. 이런 이제 꽃추 구조를 추론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술은 6개 이상이었고 2열 이상으로 배수되고 3수성우, 369 이런 식으로 2열 이상이니까 6개 최소한 9개 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꽃의 꽃밥이 안쪽으로 터진다. 내향약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이게 이제 2017년에 발표된 논문인데요. 그다음에 이제 암술은 시방이 위쪽에 있는 시방상이다. 그리고 암술이 5개 이상 이생심피로 구성되어 있다. 합생심피가 아니다. 나선상으로 배열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꽃추 구조였을 거다. 이걸 이제 과거 아까 이제 형질을 현재에서 과거로 추론해 나가면서 밝혀낸 최초의 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형질의 진화 관계를 우리가 추론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얘기하는 게 자연 보존에 활용한다. 이건 이제 식물의 애가 아니고 동물인데 뭐냐면은 일본에서 유통되는 고래고기를 국제포경협회에 조사하는 사람들이 수거를 해가지고 그거의 DNA를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서 개통수를 그려보았더니 저기 언논 마이토콘드리아 DNA 타입 9하고 1B 샘플 10번, 11번, 12번, 13번 이런 걸 보면은 분명히 이제 현재 국제포경협회에서 포경이 금지된 밍크고래가 9번 샘플이고, 그 다음에 이제 험백 웨일이 1B 샘플이다. 그래서 이 고기들이 현재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유통되는 고기다. 그러니까 불법 어획이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자연 보존 측면에서도 활용이 된다. 우리나라도 요즘은 동해안 같은 데서 옛날에 저기 포항 쪽에 그쪽으로 가면 영일만 쪽으로 가면은 고래가 옛날에는 많았어요. 그래서 고래고기를 여러분들 안 먹어봐서 모를 거예요. 나는 내가 중학교 때 고래고기를 굉장히 많이 먹어봤는데 여튼 시장에서 많이 팔았어. 그 당시에는. 근데 지금은 이제 고래고기를 못 먹게 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고래 축제를 하고, 그 다음에 고래고기 값이 엄청 비싸. 그러니까 어민들이 그물에 걸려서 이렇게 고래가 걸려서 죽으면은 노다지라고 그래. 고래 한 마리에 몇 억씩 하니까. 그래서 그런 고래고기는 그러니까 어로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고래가 죽어서 이렇게 포획되는 경우, 그물에 걸려서 죽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우리나라도 고래연구소에 신고를 해요. 경찰에 신고를 하고, 그러면 고래연구소에서 와서 살점을 떼어가. 그래가지고 DNA 분석을 해. 그래서 그 고기는 유통될 수가 있어.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는 고래고기, 그래서 요즘은 이제 고래를 일부러 잡아가지고 그물에 걸렸다고 신고하는 경우도 생겨. 여튼 간에 그래서 이런 이제 뭐랄까 자연 보존에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활용한다. 요거는 이제 일본에서 일본 사람들은 고래고기를 지금도 많이 먹으니까 이제 그 하나의 그래서 개통수가 이렇게 이제 활용이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이제 생물 분포 지리를 이해하고 이 생물 종들이 바이캐리언스에 의해서 분포하는 건지 또는 디스퍼살에 의해서 분포한 건지. 바이캐리언스하고 디스퍼살은 어떤 차이냐면은 원래는 널리 분포됐던 생물 종들이 지리적인 여러 가지 격변에 의해서 2개의 종으로 깨어지는 것을 우리는 바이캐리언스라고 그래. 그래서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은 디스퍼살은 뭐냐면 새로운 곳으로 생물종이 이동을 해서 새로운 종으로 발전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하와이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빅 아일랜드 하와이가 가장 최근에 형성된 거고, 그다음에 북서쪽에 있는 카우이, 그다음에 호놀룰루가 있는 오하우, 마우이 뭐 이런 식으로 연쇄적으로 화산이 생기면서 여러 가지 이제 생물종들이
오래된 섬에서 새로운 섬으로 이동하면서 새로운 종으로 분화 발전되는 경우. 그다음에 이제 바이캐리언스도 굉장히 예가 많아요. 즉 무슨 얘기냐면은 옛날에는 평야지대였는데 예를 들어서 산이 융기되면서 강이 동쪽과 서쪽으로 나누어지면은 동쪽에 사는 물고기와 서쪽에 사는 물고기가 다른 종으로 발달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우리는 바이캐리언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이제 현재 생물 종들이 분포하는 패턴들이 실제로 과거의 지구 판구조론에 의해서 이 지구가 나누어지고 하는 과정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이제 지사학적인 관점에서도 우리가 이제 연구하는데 이 개통수가 활용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공진화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 지금 이제 유명한 무화과 열매, 여러분들 무화과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먹는 무화과 말고도 여러분들 그 맥주집 같은 데 가면은 술안주로 나오는 말린 조그만 무화과도 있고 뭐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무화과들은 말 그대로 꽃이 없는 과일이다 해서 무화과예요. 그런데 그러면 얘네들은 누가 수분을 시키냐? 이 맵시벌 종류들이 수분을 시키죠. 그래서 맵시벌들의 라이프 사이클하고 무화과 종류들의 상관관계를 우리가 연구하는데, 즉 공진화를 연구하는데 호스트 시프팅이 있느냐 또는 1대1로 진화를 한 거냐, 이런 관계를 연구하는데 맵시벌의 계통하고 그 다음에 무화과의 계통을 우리가 상호 비교해서 우리가 저 경우에는 이제 호스트 시프팅이 이 중간에서는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공진화 연구에도 이용을 하고, 또 다른 하나의 예로서는 여기 지금 진딧물이 있는데, 진딧물이 먹고 사는 식물이 있을 거고 기주식물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진딧물 뱃속에 사는 이 세균들이 있는데, 여기 파란색으로 염색한 건데, 이 겉 속에 있는 세균종하고 그 다음에 진딧물 종하고 그 다음에 식물 종이 세 가지가 어떻게 상호 진화를 했는가, 이런 관계를 이제 알아내는데도 이런 이제 계통 분석이 활용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로서는 우리가 키우는 동물이라든지 가축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재배하는 식물들이 과연 어디에서 기원을 했고 세계적으로 어떻게 확산되어 갔는가, 우리 인류의 뭐랄까 문화생활하고 연관지어서, 여기 지금 하나의 예로서 옥수수 기원을 연구한 연구예요. 옥수수는 이 멕시코 하일랜드에서 주로 기원을 했다. 그래서 이제 야생종들과 현재 재배종들의 관계를 비교 분석해 보면은 멕시코 하일랜드에서 티오신테라는 옥수수 조상종으로부터 현존하는 옥수수가 진화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야생에는 현재 옥수수같이 이렇게 퉁퉁한 옥수수는 없어요. 야생종들은 한 줄로 구성된 옥수수 알갱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티오신테라고 하는데, 그거의 기원의 상관관계를 우리가 이제 비교 분석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러면 이런 도메스티케이션 과정에 어떤 유전자의 변형이 크게 역할을 했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분자시계의 개념을 우리가 이용을 해서 꽃피는 식물이 언제 기원했는지, 또는 우리 사람이 언제쯤 원숭이 리네이지하고 또는 침팬지 리네이지하고 이제 분지되기 시작했는지 등등, 우리가 이제 분자시계 자료를 활용을 해서 모르는 생물종들의 분지 시점을 우리가 화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추론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개통수를 활용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정도 A인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디서 왔는가, 이게 현존하는 이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서 어느 것과 제일 유사한가, 이게 2019년에 이제 아웃브레이크가 일어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라든지 또는 이 홍콩 HKU 코로나 바이러스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 존재했던 급성호흡기 증후군을 이는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라든지, 이제 우한 지방에서 2019년에 창궐해서 전 세계에 퍼져나간 사스 코브2. 코브2는 그러면 코브 1과는
왜 우리가 다른 종으로 우리가 이제 인지를 하는가, 다른 타입으로 인지하는가, 이런 이제 관계들을 우리가 알아내는데도 이 개통수가 필수적으로 활용된다. 또한 이제 에이즈 바이러스가 이 시미안 바이러스, 원숭이 바이러스로부터 어떻게 인간으로 트랜스미션이 일어났는가, 그게 한 번 일어났는가, 두 번 일어났는가, 또는 여러 가지 이제 지금 현재 에이즈 바이러스에도 M 타입, N타입, O타입, P타입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서브타입이 존재하는데, 이 서브타입들이 어디에서 기원했는가, 이런 관계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간단하게는 이제 근래로 따진다면은 여기 지금 이제 플로리다 덴티스트 케이스인데, 뭐랄까, 이 치과 의사로부터 환자들에게 감염된 이 에이즈 바이러스가 정말 치과 의사로부터 왔는가, 이 덴티스트는 죽었어요. 죽고 나서 이제 환자들이 감염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래서 이게 어디에서 왔는지, 또는 이제 법정에서 이게 이 사람이 정말 이 사람한테서 감염된 건지, 또 다른 사람한테서 감염된 건지, 여기 지금 이제 덴티스트하고 같은 타입을 가지고 있는 A에서 뭐 페이션트 B, A, I, E, G, C는 같은 타입이고, 반면에 이제 페이션트 D라든지 J, F, J, H는 로컬 컨트롤에 오히려 유사하다. 그러니까 이 덴티스트로부터 감염된 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판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판정 근거는 결과적으로 다 이 개통수의 근간을 두고 판정을 하는 겁니다. 이 포렌식 사이언스로서 우리가 이제 식물학적인 여러 가지 자료를 포렌식 사이언스에 이용하는 것을 우리는 포렌식 보탄이라는 용어로 활용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책들도 나와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가장 널리 활용되는 게 개통수 정보입니다. 내가 이제 거의 한 40여 년을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제 정년퇴임을 하는데, 내가 직접 겪어서 여러 가지로 이제 해결을 했던 이 포렌식 보타니의 이제 경험들이 있어요. 아주 오래전인데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만 소개하면은, 내가 이제 고대 오기 전에 영남대학교 생물학과 교수로 있었는데, 미국에서 이제 들어와 가지고 처음에 이제 그 근무했던 곳이 영남대학교예요. 그런데 내가 강의를 하고 어느 날 이렇게 이제 내 연구실에 돌아오는데 어떤 사람이 내 연구실 앞에 서 있어. 그래서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그래서 왜 오셨어요 했더니 샘플을 하나 내밀어요. 근데 조그만 바이알에다가 무슨 조그만 씨앗을 가지고 왔어.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의식불명으로 영남대학교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의사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독극물에 를 마신 것 같다. 그래서 위 세척을 했는데 그 세척 과정에서 나온 조그만 씨앗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왜 이걸 저한테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은 의사 선생님이 자기는 모르겠고 이게 씨앗 같으니까 식물학을 연구하시는 교수님한테 한번 가지고 가라고 그래서 가지고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딱 보니까 이거는 동말풀 씨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정말 동말풀 씨인가를 알기 위해서 이 DNA 일부 지역을 PCR 해가지고 염기서열을 결정해서 개통수를 그렸더니 정확하게 동말풀에 떨어져. 그래서 내가 의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거는 동말풀은 이제 아트로핀이라고 하는 극맹독성 물질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트로핀 해독제를 투여해야 된다. 의식불명 상태니까. 그랬더니 아트로핀 해독제가 우리나라에는 없다고 그래요. 이런 케이스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들이라는 사람이, 그때 찾아온 사람이 아들인데 내가 얘기를 해줬어요. 이거는 자살을 하시려고 한 것 같다. 근데 그거는 이제 두 번째 문제고, 아트로핀 해독제를 구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대학병원에서 중국에 있는 대학병원하고 컨택을 해서 아트로핀 해독제를 그 다음날 받아와 가지고 투여를 해서 결국은 살아났어요. 그 다음에 한 달 정도 지나서인가 내가
그 연구실에 또 그 사람이 찾아왔어. 뭐냐면은 미에로 하이바 한 박스를 들고 찾아와서 고맙다고. 왜냐하면 나중에 아버님이 깨어나서 물어보니까 자살하려고 했다. 그래서 교수님 말씀이 맞다고. 그래서 사람을 살렸던 기억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예가 있어요. 우리 또 한 가지는 우리 여기 대학병원에 병리학 교실에 김한경 교수라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주로 우리나라 고대 미라를 많이 연구를 하는데, 그 미라의 위장에서 꽃가루가 많이 발견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 꽃가루를 섭취했다는 이제 하나의 증거인데,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그걸 이제 DNA 분석을 해가지고 이 꽃가루가 어떤 꽃가루라는 걸 알게 됐고, 그러면 이 사람이 왜 이 꽃가루를 이렇게 많이 섭취했을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폐 질환이 있다. 왜냐하면은 이제 각혈을 할 때 우리 동의보감 같은데 보면 그와 같은 뭐랄까 꽃가루를 활용한다. 포공용 저기 우리로 지금 현재로 얘기하자면은 부들 꽃가루인데,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DNA 분석을 통해서 개통수로 빨리 찾아낸 건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결과를 보고 우리 의과대학 팀에서는 그러면 폐 질환이 있는지 내시경을 통해 가지고 보니까 폐에 엄청나게 많은 디스토마균들이 발견됐어요. 디스토마 알들이 폐 조직에 꽉꽉 박혀 있어. 그래서 결국은 이제 폐질환과 그 다음에 의해서 이 사람은 사망해서 이제 결국은 이제 미라가 된 케이스인데, 미라의 사인을 밝혔다 해가지고 신문에 이제 보도됐던 케이스예요. 여튼 뭐 선인장 가시 케이스는 최근에 있었던 케이스이고, 그리고 이제 내가 서울의 여러 이제 법원들, 동부, 서부, 뭐 중앙 이런 이제 법원들에서 식물 샘플과 연관돼서 법적 다툼, 소송을 하는 경우에 이 개통수 제작을 통해서 그 문제를 이제 법원에서 의뢰한 샘플들에 대해서 대답을 준 케이스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검역기관이나 수출입 회사들에서 의뢰한 경우, 기능성 식품이나 화장품 회사에서 의뢰한 경우 아마 다 합하면은 한 400~500건은 되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제가 퇴임하고 나서 뭐를 할까? 그래서 이런 포렌식 보타니 회사를 차리는 건 어떨까? 그 생각을 조금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왜 아직 차리지 못했느냐?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 그러니까 40년에 한 400~500케이스니까. 그게 1년에 그러면 한 10개 정도 케이스라는 얘기인데, 그것 가지고 수익을 창출할 정도는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꼭 필요는 해요. 이제 최근에 몇 년 전에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병사 이제 뭐 총기로 자살한 사건과 연관해서 거기 이제 그 자살 장소에 나타났던 식물들과 이제 또 연관이 되는 사건이어서 그것도 이제 개통 분석을 통해서 뭐랄까 제안을 주었던 것들이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이유들 때문에 이제 제 연구실에서 석박사를 하고 지금 국방부의 과거사 조사위원회,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6.25 때 우리 돌아가신 군인 장병들 그 뼈 이런 거 수거해 가지고 이 가족 찾아주는 그런 프로젝트들을 진행하죠. 이제 그런 데서 일하는 친구들도 있고, 여튼 식물이나 동물이나 샘플만 다르지, 샘플을 추출해 가지고 DNA를 뽑아내고 그걸 분석을 해서 개통수를 작성하고 이렇게 이제 뭐 가족들을 추론하고 하는 것들은 식물이나 동물이 다 마찬가지예요. 같은 테크닉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경우들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경험을 했었고, 뭐 다 설명하기는 그러니까
뭐 최근 들어서는 이제 어떤 케이스도 있느냐면은 특허를 식물 품종 특허라는 게 있어요. 식물들의 품종 특허를 가졌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잔디 품종에 대해서 그걸 가지는데 어떤 사람이 그걸 증식을 해가지고 자기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납품하고 그래서 이게 자기가 개발한 품종인지 아닌지 이런 거를 이제 판정하고 하는데 대부분 다 이런 이제 계통 분석 방법이 활용됩니다. 또는 이제 식약처에서 뭐랄까 건강보조식품으로 전에 하수오 사건이 있어요. 하수오 사건, 이어부피소 하수오 사건 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농민들이 식약처를 상대로 해서 정부기관을 상대로 해서 수를 한 경우에 어떤 경우냐면은 식약처에서는 이게 이제 가짜라고 판정을 한 거예요. 근데 농민들은 너무 억울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분명히 하수오를 키웠는데 이어부피소를 키웠다고 하니까 그거는 이제 DNA 분석에 의해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내가 그걸 법원에서 샘플을 받아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뭐랄까 식약처에서 분석한 것도 맞아요. 맞는데 뭐가 잘못됐느냐? 식약처에서 개발한 프로브 자체가 잘못됐어. 자체가. 그래서 농민들이 실제 재배한 거는 이어부피소가 아니야. 하수오가 맞아. 맞는데 농민들은 그러니까 가짜 판정을 받은 거예요. 이제 그런 케이스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이제 그 케이스들이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화장품 회사에서 새로운 화장품을 개발하는데 수율이 안 나와. 그거를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식물 재료를 화장품 재료를 외국에서 수입을 해다가 이제 거기서 추출물을 추출해 가지고 화장품에 활용을 하는데 자기들이 샘플을 받아 가지고 할 때는 굉장히 높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대량 수입을 해 가지고 분석을 해 보니까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수율이. 그래서 그러면은 샘플들을 내가 받아 가지고 DNA 분석을 통해서 개통수를 그려 보니까 이게 원래 샘플로 받았던 거는 그 종이 맞는데 이번에 대량으로 받은 거는 근현종이 그 종이 아니야. 그래서 이제 개통 분석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다음 프로세스야 그 회사에서 알아서 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케이스라든지 뭐 아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제 건강보조식품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걸 갈아서 가루로 이렇게 수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무슨 식물인지 잘 몰라. 그래서 이제 DNA 분석을 해가지고 개통수를 그려보면 대부분 다 찾아냅니다. 그래서 이제 부분 샘플이라도 우리가 이제 이런 케이스가 꽤 많이 있다. 그래서 아마 해결했던 게 한 400여 건은 되는 것 같아요. 내가 40년 동안 연구자로 식물 관련된 연구자로서 연구하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전자 자체의 이제 진화를 연구하는데도 이 개통수 정보가 활용된다. 여기 지금 뭐냐면 뮤트 S라는 진 패밀리인데요. 이 유전자는 DNA 리페어나 DNA 리콤비네이션, 그다음에 이제 프로틴 트랜슬레이션에 관여되는 요소예요. 이거 비교적 최근 자료인데 2024년 논문이니까. 그래서 이 식물의 MSH1 유전자, MSH2, 3, 4, 5, 6, 7 유전자군들이 다 이 뮤트 S진에서 이제 기원을 했고, 이거는 이제 개통수를 그려보면은 그들의 상호관계, 그 다음에 액티브 도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액티브 도메인이 어떻게 진화했는지 이런 걸 이해하는데도 결국은 이제 개통수 정보가 같이 이제 활용된다. 그래서 식물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많은 유전자들이 진 패밀리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진 패밀리의 진화를 연구하는데 개통수가 필수적으로 이제 활용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식물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발달 생물학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개통수 정보가 활용이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시성 헤테로크론이라고 그래서 같은 기관이 발달하기는 발달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사람의 두개골하고 침팬지의 두개골을 비교해 보면은 유아 때는 굉장히 두개골 모양이 비슷해요. 그런데 사람의 두개골은
성인이 돼서도 유아하고 크게 많이 변화가 없어. 근데 침팬지 두개골은 턱뼈가 앞으로 튀어나오고 이마가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변화 과정이 나중에 심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발달 과정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차이점을 우리가 시간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어떤 생물 기관이, 예를 들어서 도롱뇽 같은 경우에 도롱뇽들이 물 속에서 알에서 깨어나 가지고 개구리가 이제 뭐 개구리하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성체가 되기 전에는 아가미로 헤엄을 아주 숨을 쉬죠. 그런데 이제 아가미가 없어지고 이제 육지로 적응하면서 앞다리가 나오고 뒷다리가 나오고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는 뭐냐면은 폐로 호흡을 하잖아요, 양서류들이. 그런데 도롱뇽 중에 어떤 것들은 여러분들 일반 생물학 책에서도 봤겠지만은 어렸을 때의 아가미를 그대로 가지고 물속에서 아예 평생을 사는 도롱뇽들이 있어. 이걸 우리는 피도몰포제네시스라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의 형질을 성인이 돼서도 그대로 가지고 그냥 사는, 그러니까 어렸을 때 형질이 없어져야 되는데 발달 과정에서 그렇게 해서 새로운 종으로 발전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노형성숙이라고 그래서 뭐냐면은 너무 일찍 노화가 진행이 돼 버려. 발달 과정에 3살인데 60살 먹은 할아버지가 돼 버리는 사람의 질병이 있어. 그런데 사람으로 보아서는 그게 질병인데 생물 종들의 그런 과정이 조금씩 변형이 되면서 새로운 종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유형성숙, 노형성숙 이런 거를 합해서 이제 이시성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발달 과정에서 그런 차이점들이 새로운 종으로 분화 발전되는 경우에. 그래 여기 지금 이제 그래서 원래 ancestral development process는 시간이 이 정도 흐를 때 발달 과정이 X 지점까지 가는 게 정상이. 그런데 저기서 이제 끝나야 되는데 어떤 거는 시간이 가면서 뭐냐면은 유아 성숙이 먼저 일어나 가지고 끝나버려. 지금 DCB가 그런 애이고, 또 어떤 경우는 어느 정도까지 발달이 되고 끝나야 되는데 같은 시간 속에서 또는 더 다른 시간 속에서 더 발달이 일어나서 일찍 노인이 되는 경우, 이게 이제 생물종의 발달 과정 이런 차이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발달 과정을 개통수하고 연계해서 이제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식물이 떡잎이 하나 나오고 한 쌍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어린 잎이 2개 나오고, 성숙한 잎이 2쌍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포가 발달하고, 그 다음에 꽃받침 발달하고, 꽃잎 발달하고, 수술, 암술 이렇게 발달해서 발달하는 게 원형 타입이에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 이게 발달 과정이 액셀러레이션 돼서 이게 어린 잎, 성숙한 잎이 더 발달하고 꽃이 피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를 우리는 노형성숙이라고 이제 그 노형성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어떤 경우는 유형성숙이라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이파리가 2개 발달하고 큰 잎이 2개 발달하고 꽃이 발달해야 되는데 하나씩만 발달하고 그냥 빨리 꽃이 피어버리는 이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생물의 종의 분화하고도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우리가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런 식물들의 개통수를 비교해서 이런 발달 과정이 언제 지체됐고 언제 액셀러레이션 됐는지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비교 분석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지금 이제 뭐냐면은 배가 발달하는 과정, 그리고 이제 아라비옵시스를 모델로 해서 뭐냐면 꽃이 피는 과정, 이런 거에 이런 이제 변화들을 우리가 이제 추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종들 사이라면은 이제 개통을 통해서 우리가 분석이 가능하죠. 여기 잎에 대한 그런 케이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응용 분야가 새로운 종을 발견할 때 개통수를 우리가 많이 활용합니다. 요거는 이제 최근에 내가 이제 요걸 좀 더해놨는데, 다윈의 오키드라는 게 있어요. 다윈이 여러분들 비그로를 타고 항해를 하면서 이 마다가스카르에 기착은 하지 않았어요. 기착은 하지 않고 영국으로 돌아갔는데, 다윈의 친한 친구 중에 후커라는 식물학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에 대해서 다윈은 의문이 있을 때 항상 이 후커라는 사람한테 편지를 써요. 그래서 벤다멘드 후커라고 그래서 이 내추럴 시스템에서 내가 소개를 했어요. 근데
후쿠한드가 이제 어떤 샘플을 다인한테 이제 사진으로 보여주느냐면은 난인데 여기 지금 A번 그림 보면은 난꽃인데 스퍼 길이가 40cm가 되는 난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이니안 오키드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다인이 그 사진을 보고 다인이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공진화를 얘기합니다. 코에볼루션. 분명히 마다가스카르에는 프로보시스가 40cm에 다다르는 긴 프로보시스를 갖는 나방 종류가 살 거다. 예측을 해요. 그래서 그 나방 종류가 나중에 발견이 돼요. 그래서 이제 식물과 이런 곤충 사이에는 상호 진화를 하는데, 그래서 그 다이니안 오키드, 여기 지금 논문 제목을 보면은 New Orchid Species Expanded Widespread Pollination Guide 그 인 마다가스카르라는 굴리드 인 마다가스카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작년 논문인데 최근에 그 새로운 종이 발견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다이니안 이 오키드 경우에는 앙그라에컴이라는 속인데 이 속은 이제 솔레낭기스라는 속이에요. 솔레낭기스인데 저 사진에 있는 거고, 요 솔레낭기스 중에서는 프로보시스가 33cm 정도에 이르는 가장 긴 난입니다. 긴 난인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저런 긴 스퍼를 갖는 난이 다이니안 난인 앙그라에컴에도 있고 이 솔레낭기스에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있다. 그러니까 평행진화 산물이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에 이제 신종인 임파레딕타라는 종을 최근에 커런트 바이올로지에 발표한 논문인데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개통수에서 여기 내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놨는데 그게 날라갔네. 여기 있어요. 여기에 스피시스 노바. NOV는 스피시스 노바의 약자예요. 새로운 종이다는 뜻입니다. 신종. 그래서 신종인데 그러면 이제 기존에 알려진 종인 중에서 에이크필디아이라는 종에 가장 이제 유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개에 다른 종 속으로 유집이 되면은 우리가 한 종으로 보는데 개통수에서도 뚜렷이 다르다. 또 형태적으로도 뚜렷이 다르다. 왜냐면은 이 웨이크폴디아이는 요 프로보시스 길이가 한 10cm도 안 돼. 그런데 지금 이 임파레딕타라는 종은 한 33cm 정도 된다. 그래서 새로운 종이다 그런 얘기. 개통수에서도 시스터 그룹과는 큰 형태적으로 차이를 이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그러면 수분맥이자는 누구냐? 이게 이 프로보시스가 긴 이런 나방 종류다. 헉모스라고 하는데 이것과 비슷하게 내가 거의 한 2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며느리밥풀꽃이라는 게 있어요. 가을에 꽃이 피는 건데, 그래서 근데 이제 소매물도라고 있어요. 우리나라 충무 쪽에 가면은 매물도가 있고 소매물도라는 곳이 있는데, 소매물도에서 어떤 분이 샘플을 나한테 가지고 왔는데 거기에서 채집한 식물인데 꽃며느리밥풀 중에서 화통이 긴 그런 꽃며느리밥풀이 있다고 나한테 가져왔어.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내가 그 자생지를 가서 채집을 해가지고 이제 표본들을 분석을 하고 DNA 분석도 하고 개통수도 그려보고 했더니 새로운 종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걸 무슨 종으로 할까? 종명을 어떻게 붙일까 해서 이거는 한국의 특산, 한국 고유종이다. 그래서 멜란필럼 코레아눔이라는 새로운 종을 내가 발표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주로 이제 개통수하고 형태학적인 이런 정보들을 같이 비교해서 이 종은 이제 새로운 종을 발견하고 기재하는데 활용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얘기한 게 이 개통수를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활용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고, 이제 하나의 예로서 이제 우리 연구실에서 지금도 내가 정례 퇴임을 했는데 아직 대학원 박사과정 학생 한 명이 졸업을 못 해가지고 이번 학기에 이제 졸업을 합니다. 연구
테마로 하고 있는 이 올리브가의 라일락, 지똥나무, 또 개나리 이런 거에 대한 연구인데 우리 주변에 굉장히 흔한 식물들이에요. 근데 개나리가 우리 주변에는 굉장히 흔한데 다른 나라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원래 동북아에 많고 라일락도 마찬가지고 이제 유럽도 일부 있지만 지똥나무도 동양에만 있는 종인데 옛날에는 요 개나리 여러분들 열매를 별로 꽃은 많이 봤어도 열매를 본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열매가 저렇게 삭과로 돼 있어요. 삭과 벌어지는 라일락도 이렇게 삭과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똥나무는 열매가 장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 라일락과 개나리를 열매 모양으로 보통 한 개의 군으로 많이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 두 개가 이제 더 서로 가깝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연관관계, 그 다음에 열매가 장과에서 삭과, 삭과에서 장과 이 진화 방향은 어떤지, 그 다음에 꽃 모양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진화를 연구하기 위해서 라일락인데 라일락은 색깔도 굉장히 다양하고 우리가 이 교정에 많이 재배하는 식물이고 향기도 좋고 하죠. 봄이 오면 대표적인 이제 교정 식물인데 전 세계적으로는 26종이 있는데 24종이 있는데 22종이 동아시아에 분포를 해요. 그리고 2종이 지금 그 헝가리, 그다음에 불가리아, 루마니아 이쪽에 분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원예종으로 개발한 거를 우리는 유럽 라일락,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이제 수수꽃다리, 개회나무, 정향나무 이렇게 이제 향기가 좋으니까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이제 올리브가의 개통인데 이제 개통수를 통해서 염색체가 이 배수체로 진화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라일락하고 여기 리구스트룸, 지똥나무가 하나의 분류군으로 묶인다. 그 반면에 아까 이제 개나리는 이쪽에 있으니까 전혀 다른 계열이다. 열매 모양은 비슷하지만 다른 계열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백두산에 있는 페출라라는 털개나무 꽃인데요. 북한산에 이 북한산의 이 털개나무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스킴 라일락이라는 품종이 개발되어서 전 세계 지금 현재 라일락 시장의 상당한 부분, 약 한 70%를 차지합니다. 이거는 이제 라일락 꽃들이 보통 이렇게 화통이 길어요. 길고 이제 수술이 그 화통 속에 이렇게 남아 있는데, 그런가 하면은 이제 개해나무도 이 라일락 종인데, 요거는 설악산의 개해나무인데, 이거는 화통이 굉장히 짧아요. 이렇게 짧아. 근데 이제 지똥 그리고 열매는 다 이런 삭과인데, 지똥나무는 이 화통 길이가 이제 중간쯤 되고 또 짧은 것도 있고, 요게 이제 가장 긴 건데, 그다음에 열매는 장과예요. 근데 이제 이 꽃은 형태는 비슷한데 화통은 중간쯤이 된다. 그런데 이제 열매는 이렇게 이제 큰 씨가 2개 들어있는 장과 형태다. 그런데 또 지똥나무 중에 일부는 이렇게 화통이 짧은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의 이제 전반적인 개통을 보았더니 어떤 관계를 알게 됐느냐면은 여기 아웃 그룹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라일락들의 일부 그룹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또 라일락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라일락 그룹이 있고, 그 다음 여기 지똥나무군이 라일락 속에 포함이 돼요. 즉 무슨 얘기냐면 지똥나무 속하고 라일락 속은 열매가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다른 속으로 우리가 취급을 했는데, 이제 이 개통 분석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분자 마크를 가지고 보니까 지똥나무는 라일락의 일부다, 그런 얘기. 라일락 속에 포함된다. 즉 라일락이 측개통군이 되는 거고, 아까 배운 지식으로 따지면 지똥나무는 단계통군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면 라일락 중에 뭐하고 제일 비슷하느냐? 라일락 중에서도 이 레티큘라타 그룹으로 해서 아까 얘기했던 화통이 짧은 그룹과 가장 유사하다. 이제 그런 화통이 짧은 그룹과. 그래서 삭과에서 장과 쪽으로 진화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연구를 예로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2개의 속을 어떻게 이제 다시 나눌 거냐, 라일락 속을 여러 개로 나눌 거냐, 또는
라일락 속에 쥐똥나무 속을 포함시킬 거냐. 아까 이제 파충류 조류 케이스와 조금 이제 유사한 이런 이제 결과를 낳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열매는 그럼 어떤 방향으로 진화했느냐, 꽃은 어떻게 진화했느냐, 이제 여기에 대한 재해석이 이제 필요한 그런 상태에 있죠. 그래서 이걸 이제 결론을 내서 이번에 이제 이번 학기에 박사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 4강에서 6강까지 그래서 계통 계통 분류학에서 이용하는 여러 가지 이제 용어, 계통수라는 거, 계통수가 의미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했고, 그 다음에 그와 같은 이제 계통수를 우리가 어떻게 추론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강의를 했고, 마지막으로 계통수를 어떤 문제 해결에 활용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제 라일락 케이스까지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활용 분야는 굉장히 넓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걸로 종료를 하고, 다음 주에는 식물의 이름에 대한 강의, 그러니까 식물의 명명법에 대해서 3시간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